자, OPMP의 교류 신호 특성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합니다. OPMP의 교류 특성은 그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서 OPMP의 증폭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OPMP는 뭐 여러 가지로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퀵 스튜디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들어가면 콤보박스가 하나 보일 거고요. 콤보박스에 보면 OPAMP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거를 다 쓰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LM324를 한번 써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LM324에 해당하는 OPAMP가 되는데 여기에는 LM324는 이 IC의 이름입니다. IC의 이름이고 뭐 밑에 이 OPAMP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제 소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더 세부적인 소개를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검색 엔진에서 LM324를 검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LM324에서 검색을 해서 특성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됩니다. 보통 이제 구글 쪽에 많이 가게 되면 여러분이 데이터 sheet을 이제 볼 수 있는데 LM324에 대한 데이터 sheet을 검색하면 검색이 다 뜹니다. 어떤 사이트를 가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유명하니까 여기 가서 PDF로 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M324에 대한 데이터 sheet이 이제 뜨게 되고요. 이 데이터 sheet이 의미하는 바는 이 LM324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sheet이 좀 옛날 것 같아요. 폰트도 좀 옛날 거고. HTC 코리아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LM324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LM324 소개에 보면 아주 구조가 간단하네요. 여기는 이 OPMP가 지금 4개 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져 있네요. 되어져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입력은 플러스 잔자와 마이너스 잔자가 있고 출력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포트가 지금 3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를 주기 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이어스를 주는 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LM324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데이터 시설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OPMP를 볼 때 등가로도 간략하게 볼 필요는 있으니까 지금 LM324 OPMP의 내부가 어떻게 설계됐는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회로를 좀 꼼꼼하게 배웠는데 그 전자회로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데이터 쉿을 여러분이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쉿에는 이건 책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요약돼서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FET 이런 소자들을 한번 바라봤던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LM324라는 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도표들도 나오고요. 샘플 회로 같은 것도 보통 나오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non-inverting, 그 다음에 inverting, amp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 모양 자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배워왔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이니까 쉬운 거 가르치고 현장에서는 더 어려운 걸 공부하고 뭐 그렇지는 않고, OPM프는 워낙 범용으로 많이 쓰는 거고, OPM프를 사용할 때 이 OPM프의 기본 모드가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인버팅 모드, 난 인버팅 모드 두 가지이기 때문에 기본 회로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LM324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 설계를 할 텐데, 이 OPM프는 인버팅 모드하고 난 인버팅 모드 두 가지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이 선택 사항입니다. 두 인버팅 모드하고 난 인버팅 모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입력이 플러스에 들어가면 난 인버팅 모드가 되는 거고, 입력이 마이너스에 들어가면 인버팅 모드가 되는 겁니다. 뭐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OPM프는 플러스 단자에 입력이 가해지면 출력도 플러스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이 가해지면 출력이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력을 1V 넣는데 마이너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력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이 경우는 우리가 인버팅이 됐다, 반전됐다 라고 해서 인버팅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인버팅을 해주는 입력 쪽에 이제 들어갔다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고, 난 인버팅 모드인 경우는 난 인버팅 모드는 이제 반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력이 플러스가 들어가면 출력도 플러스가 들어가는 모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OPM프의 기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이건 IC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되니까 얘도 좀 돌릴까요? 이렇게 돌리는 게 좋겠네요. 자, 바이어스를 이제 걸어주는데 플러스 전압하고 마이너스 전압이 있는데, 플러스 전압은 당연하게 플러스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는 거고, 마이너스 전압은 마이너스를 강하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서 DC 볼티지 연결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얼마만큼 이제 걸 수 있는가는 데이터 쉿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데이터 쉿 보면 Absolute Maximum Ratings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최대 이 뭐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캐릭터리스틱을 보면 파워 스플라이 볼티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8V 혹은 32V가 이제 가능하도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맥시멈입니다. 최대 얼마만큼 걸어주는가 라서 18V, 플러스 18V 혹은 마이너스 18V를 걸을 수 있다는 거고, 혹은 32V라는 거는 아마 이제 모델 번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거라서 그 부분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안전하게 가려면 18V 이하로 걸어줘야 되겠죠. 18V 이하로. 그래서 우리는 한 12V 정도 한번 걸어 볼게요. 이번에는 12V.
12V. 자, 밑에는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2V를 한번 걸어줍니다. 얼마만큼 이제 걸어줄 건가는 이 OP앰프에 증폭되는 최대 전압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OP앰프는 전압을 증폭할 수도 있고 전류를 증폭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건 자, 내가 이 전압을 증폭한다고 하면 그 증폭되는 그 전압의 최대값은 내가 걸어주는 바이어스 전압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쪽 전압, 마이너스 쪽 전압을 초과해서 출력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OP앰프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증폭된 전압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 전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는 100V 원한다 해서 100V를 넣으면 되는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8V를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값을 넣더라도 최대 18V까지만 이런 형태로 넣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넣는 건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보면 보통 이제 12V가 기준 전압일 때가 많거든요. 12V. 그래서 5V 많이 쓰는 거고, 9V, 12V, 12V의 2배인 24V, 이런 전압을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나는 12V 아니고 14V가 필요해 하면 됩니다. 틀린 거 아닌데 14V를 한 경우에 14V를 공급하는 전력 공급기가 필요한데 파워 스플라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실험할 때 쓰는 덩치 큰 DC 전압 이제 공급하는 장치가 있는데 걔를 쓰면 되는데, 이 파워 스플라이는 가격이 비쌉니다. 몇십만 원 하거든요. 자, 그걸 기본 실험할 때는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 장치를 제품화할 때 쓸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내가 흔히 이제 DC 전압 만드는 거는 220V에서 DC 전압 만드는 어댑터를 많이 쓰죠. 여러분이 뭐 전자기기 사용할 때 220V 꽂으면 DC 전압이 나오는 어댑터가 있잖아요. 이게 뭐 10,000원, 20,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전압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어댑터가 정해지면 전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전압을 쓰는 게 정신건강에도 이롭고 이 제품의 품질에도 이롭거든요. 많이 만드는 거는 가격이 싸는 게 당연한 거고 품질은 또 좋아요. 품질이 좋은데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거라서 이 전압은 내 마음대로 택하지 말고 많이 쓰는 전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많이 쓰는 12V 전압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자, 여러 가지 중에서 난인버팅 모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난인버팅. 자, 난인버팅 모드를 만들고 싶은 거고, 난인버팅 모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플러스 쪽에 전압을 가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류 테스트하고 싶어서 교류 그림을 그렸고요. 출력이 주어지고요. 자, 요 출력에서 뽑아서 피드백 저항이 이제 와야 되고, 마이너스 단자에도 저항이 하나 달려야 되고요. 자, R1, R2, 그 다음에 여기는 RL, RS. 여기 아주 기본적인 난인버팅 모드의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과 이제 동일하게 한번 그려봅니다. 저항을 각각 연결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 그림이 약간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전형적인 난임버팅 모드 증폭하는 증폭기 그림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일단 DC부터 우리 한번 봐야 되니까 솔스잇에 가서 DC 전화번호를 하나 그려 넣습니다. 이건 나중에 AC 전화번호로 이제 바꿀 생각입니다. 얘도 그냥 돌려주는 게 더 좋겠어요. 자, 1V는 너무 크니까 한 10mV로 변경하고요. 이 부하장도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100옴 정도로 올립니다. 부하장은 100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OPM프이기 때문에 증폭도가 중요한데요. 자, 난인버팅 모드인 경우는 증폭도가 R1, R2 값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R1하고 R2 값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 전압 증폭도를 보게 되면 AV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전압 증폭도는 1 더하기 R1, R2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증폭을 이제 크게 하고 싶으면 R1 값을 내리든가 혹은 R2 값을 올리면 전압 증폭도 AV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다만 이 R1 값을 너무 줄이게 되면 전류가 또 많이 흐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R1 값은 그냥 보통 이제 킬로옴 정도로 이제 놓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R1 값을 1킬로옴으로 이제 고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1킬로옴을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R2 값을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압 증폭도를 이제 맞추게 되는데, 자, 이 전압 증폭도는 비율입니다. 비율. 어떤 비율인가 하면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커지는 비율이 됩니다.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커지는 비율. 그러니까 입력 전압은 보통 여기서 이제 재는 거고, 출력 전압은 부하에서 잽니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여기서 재는 이유는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기 소스 저항하고 전화번이 있다 해가지고 이 중간을 끊어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제품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쓰는 함수 발생기의 등가 모델입니다. 함수 발생기에. 그러니까 함수 발생기 내부에 들어가서 전압을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영어로는 펑션 제너레이터 할 수 있는데, 이 함수 발생기를 바깥에서 재기 때문에 입력 전압은 여기로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난인버팅 모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난인버팅 모드에 대한 설계가 이제 가능한데, R1하고 R2 값 비율만 조정하면 되는 거라서 좀 쉽게 설계하려면 R1을 고정을 해놓고 R2를 가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 여러 가지로 세울 수가 있는데 이 전압 증폭도를 15dB로 한번 맞춰볼게요. 15dB. 그러니까 데시벨이 나오면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데시벨은 비율을 로그로 바꾼 겁니다. VI, VO. 이게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한 다음에 로그 10에 곱하기 20을 해준 게 데시벨 정의입니다. dB 정의라서 요 계산한 값이 얼마라고요? 15가 나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15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내가 15dB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VI하고 VO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는지도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로그 함수를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10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얘는 20에 15를 20으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VO, VI 절대값은 10에 20분의 15승입니다. 10에 20분의 15승. 요걸 계산하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 이제 계산기로 해도 되는데 아니면 검색 엔진은 요즘 다 계산을 해줍니다. 10에 15 나누기 20 하면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5.62 정도면은 15dB가 되네요. 5.62. 그래서 이 결과를 적어주면 약 5.62를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이 커지는 비율이 5.6배 정도만 되더라도 15dB 값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로를 다시 한번 빠르게 변경을 해 봅니다. 그럼 R1, R2 값이 이제 필요하고 1kΩ으로 이제 하고 R2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6인데 1 더하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 더하기 R1분의 R2가 5.6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4.62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R1이 얼마였음? R1이 우리가 1kΩ으로 정했으니까 R2는 4.62kΩ. 가변장을 쓰면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4.62kΩ이 됩니다. 4.62kΩ. 다시 이제 퀵스에 가서 4.62에 3승. 여기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3승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표기법은 아니라고 이러면 알 수가 있겠고 여기를 R1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옆에 거를 R2로 바꿉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디바이스에 가서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측정하고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할게요. 접지 기준으로 해서 보통 측정을 하고 측정할 위치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름은 예쁘게 vin, vout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거는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났고 이게 15dB이 잘 되는가만 이제 확인해서 AC 해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즈에 가서 DC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입을 한번 해보는 게 좋으니까 파라미터 수입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변화시킬 거는 R1이 아니고 R2를 이제 변화시킬 거고요. 얘는 얼마만큼 이제 변화되는가 하면 4.6이 금방일 거니까 4금방을 해보죠. 뭐 4, 2에 3승에서 5, 2에 3승으로 한 201개 정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OPMP 10이라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계산 결과는 이제 나오는데 이게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알려면 이퀘이션을 이제 하나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퀘이션을 AV에 대한 이퀘이션을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AV 하는데 20 곱하기 로그 10에 절대값은 이 퀵스튜디오에서는 ABS라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ABS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고 프로브 Vout 밑에 있는 DV, Vin 밑에 있는 DV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쿡스튜디오 쓰지 않고 옛날 버전 쿡을 쓴다고 하면 DV 대신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V라고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쿡스튜디오 오면서 이 표기법을 좀 바꿨습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위치는 쿡스튜디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프를 보는데 자 얘는 딜릿하고 얘도 딜릿하고 보는 게 AV를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15dB를 통과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4.6이 금방이라는 거. 우리가 스파이스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수작업으로 계산했는데도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췄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공부했다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쉽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OPAMP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OPAMP. 증폭도 맞추는 게 정말 쉬워요. 근데 더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면 표를 보는 게 좋으니까 표를 이용해서 AV 값을 봅니다. 정밀도는 5까지 해서 한번 볼까요? 5까지 해서 한번 보면 15가 이제 필요하니까 15를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면 4655인데 중간값이면 4652 정도 하면 되겠네요. 4652 그래서 이 R2 값을 4652 정도 살짝만 이제 바꾸면 15dB를 확실하게 우리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게 4.62였는데 거기에서 약간만 그러니까 0.032 그러니까 32용 정도만 살짝 이제 올려주게 되면 증폭도가 15dB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교류 해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스파이스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DC를 계산하는 전화번호하고 AC를 계산하는 전화번호이 다릅니다. 달라서 지금 DC 계산에서 AC 계산을 하고 싶으면 소스에 가서 DC 전화번호를 갖고 오면 AC 전화번호를 갖고 오면 되는데 AC 볼티 소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얘를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얘를 지우고요. DC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으니까 DC는 필요하긴 하겠다. 바이어스 계산이 있기 때문에 DC 시뮬레이션을 이제 남겨놓고 자, 요 AC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AC 전화번 값을 넣어주게 되고 얘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전압값이 이제 보이는 거고 10mV 거고 주파수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OPMP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주파수는 못 쓰기 때문에 보통 kHz 정도를 씁니다. 또 쇼 이용해 가지고 보여지게 한번 해봅니다.
자, 10mV고 주파수는 1kHz 정도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 AC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뮬레이션 블록도 DC가 아니고 AC로 바뀌어야 됩니다. AC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눌러서 시뮬레이션에 가서 AC 시뮬레이션을 갖고 옵니다. AC 시뮬레이션을, 이게 양이 많으니까 위치를 살짝 좀 바꿀게요. 자, AC 시뮬레이션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AC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AC 시뮬레이션을 갖고 왔는데 나는 이제 주파수 변동은 한 10Hz? 1Hz부터 한번 해볼까요? 1Hz부터 시작해서 한 1MHz까지 범위를 보고 싶습니다. 한 301개 정도 포인트를 뽑아서 이제 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1Hz하고 1MHz는 크기 차이가 100만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걸 같은 간격으로 자르게 되면 고주파 쪽은 이제 잘 보이는데 저주파 쪽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르면 스텝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1Hz 다음에 3333, 거의 3.3kHz를 점프해서 가잖아요. 3.3kHz 점프해서 1MHz까지 가기 때문에 저주파 쪽이 잘 안 보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타입에 가서 로가리드믹이라는 걸 선택해서 로그 스케일로 보면 됩니다.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제 간격이 낮은, 주파수가 낮다 하더라도 잘 보이고 높다 하더라도 잘 보이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 시뮬레이션 할 때는 기본은 로그 스케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볼 때는 저주파도 보고 고주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파라미터 수입은 필요 없으니까 툴바에 가서 디액티베이트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이 두 개라서 지금 에러인 것 같은데, 그래도 디액티베이트 시켜서 다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성이 얻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특성이 변하는 게 이렇게 쭉 보일 겁니다. 특성 변하는 게 보이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주파수가 변하는데 저주파를 내가 잘 보고 싶고 고주파는 듬성듬성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스케일을 로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부하효과 추적할 때처럼 스케일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바꾸게 되면 자, 주파수를 바꿔야 되니까 얘를 프로퍼티에 가서 자, logarithmical x-axis 라고 하면 스케일이 로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저주파 쪽을 더 잘 보는 거죠. 로그로 이제 보기 때문에 저주파는 잘 보고 고주파로 가면 이제 듬성듬성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 그래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퀘이션을 할 때 우리가 DV는 이제 DC에 대한 거거든요. DC에 대한 건데 나는 그러니까 AC를 사실 보고 싶은 겁니다. AC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퀘이션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퀘이션을
얘는 이제 디액티베이트 하고 av라고 놓고 값을 이제 똑같이 적어주는데, 자, abs하고 vout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번에는 dv 그 다음에 vout.vin.dv 이렇게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왜 이렇게 해주는가 하면, 자, 대문자로 쓰는 거는 DC를 본다는 거고, DC는 다른 말로 하면 신호가 크기 때문에 라지 시그널을 이제 보는 거고요. AC는 항상 신호가 크기가 작습니다. 신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신호 크기에 대한 특성이라고 해서 소신호, 스몰 시그널이라고 이야기 붙입니다. 그래서 AV를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스몰 시그널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라고 요 값을 좀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값은 이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얘는 딜리트해서 AV로 이제 바꾸게 되고, 자, 얘도 프리시전을 5 정도로 이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는 이제 물러가고 스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C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AC에 대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 AC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이제 적습니다. 대문자로 적으면 DC 값을 이제 보는 겁니다. DC 값. 근데 교류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교류는 신호가 이제 크기도 중요하지만 신호가 위상도 중요합니다. 신호의 그 위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상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도 우리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상은 영어로 페이저니까 phv라는 식으로 하고, 요 전압의 비율을 이제 보는데 쿡스튜디오에서 위상을 검출하는 함수는 페이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위상을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상 관찰. 여기에 그래프를 보통 하나 더 이제 밑에 그립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을 안 해서 이게 지금 안 나오는군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니다. 이거 나왔죠. 나와서 보게 되면 위상이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위상,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교류 신호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